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유튜브로 저희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로 보는 세계경제 파보세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왜 162개국이에요? 이세라도 숫자가 의심이잖아요. 문학을 162개국. 이제 200여 개국에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또 휴대폰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 휴대폰 없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기지국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그쪽까지 이제 보급하는 게 또 우리의 목표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면 나름대로 조사했구나. 거기에 또 이제 기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지국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보면서 경제 유튜브고 또 세계 경제를 명쾌하게 손쉽게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학원 강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 용으로. 쪽집게. 예.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방송은. 네, 그래서 우리 학원 안 다녀봤잖아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이제 학원 안 다녔었는데. 그렇죠. 학원 그래서 세대죠. 학원 안 다닌 것도 안 다닌 거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경제를 사실 학원처럼 접근해서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뭔가 이렇게 더 실타래가 얽혀가는 것 같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예.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진수나 원석이처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것만 보이거든. 근데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한 것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면 항상 한두 개 틀린 애들은 틀린 것만 생각나고, 이제 한두 개 맞은 애들은 맞은 것만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면서 정확한 진단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질문이 자꾸 생기고, 그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한 30년 정도 하시다 보면 어느덧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2021년 2월 16일 기사, 왜 이렇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난리인가, 야단법석인가, 이런 기사,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기사죠.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인가, 이 기사와 비트코인이 5만 불을 넘어섰다. 요거는 2021년 2월 20일 기사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자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죠.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이제 그 회사 입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어떤 개인 기자가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면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다, 기사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또 쓰레기라는 의견도 있으니, 버블이라는 의견도 있으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이건 뭐 한국은행은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것도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개념 규정이 안 된 분들 중에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중앙은행에서 그 실물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행권을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실물화폐의 디지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슨 페이라는 온라인 지불수단과 사실은 동일한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계정을 보유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 금융기관만이 중앙은행의 그 계정을 보유할 수 있고, 개인은 중앙은행의 계정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은 이제 중앙은행에 이제 계정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신용카드나 이런 뭐 페이가 사실은 일반 소매은행에 이제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 발행의 주체가 되면은 무엇보다 그 금융 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이 높겠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저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다음에 망할 수가 없죠. 그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 금융거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화폐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겠고요. 또 중앙은행에서 그 현금 거래, 이제 계좌 이체식 우리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게 될 테니까 그런 그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까 어떤 현금이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서 개인에게 어떤 그 현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컨대 지진 등으로 해서 자연재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 정책적인 효과가 아주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 지원금 이런 거 지급에 있어서 일본보다 IT가 발달돼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지불하고 효과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한다. 굉장히 정책 효과는 대단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정책 효과를 또 얘기하자면은 그 CBDC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정책 금리를 이제 이렇게 인상하고 인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제 그 파급시키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CBDC 같은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더 쉽게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같은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죠.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효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는서 이제 어떤 금융정책을 피는데 간접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덜 나타나거나 근데 이제 개인에게 직접 주니까 효과가 이제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책 집행 효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는 1초당 5회 정도 거래인데 비자 네트워크에서는 1초당 24,000회 정도의 거래 가능해서 사실은 암호화폐가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일단은 중앙은행의 CBDC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CBDC가 진짜 필요하고 또 그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고 또 국가별로도 좀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재도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BIS 리포트에서 본다면 비현금 거래가 2000년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지급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추세가 중앙은행의 CBDC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정책 집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 같은 거는 중앙은행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앙은행은 어느 수준까지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교수가 지금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베이징에 거주하는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2월 17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드는 2025년까지 디지털 유로의 도입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뭐 원색이 얘기했듯이 전 세계 중앙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이제 BIS라는 데가 있는데요. BIS에서는 2024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뭐 5분의 1이 중앙은행하고 거래를 한다.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이제 일반 은행보다 아무래도 중앙은행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대출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화폐를 그렇게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대출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은행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대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 되겠죠. 근데 왜 웃었어? 너무 그냥 우리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말에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네. 무슨 생각난다.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뭐 얘기했듯이 일반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개인은 일반 은행의 계정을 개설하고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서 개인이 중앙은행에 그 계정을 개설할 수가 있게 되면은 개인의 예금이 일반 은행에서 보다 안전한 중앙은행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경제 및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이제 더 커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계정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경우에 그 거래가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것도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보완책들이 있는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줄 것인가 아닌가 이게 뭐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지만 대출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출 중앙은행 지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결국은 이제 우리 소매은행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중앙은행이 할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지만 근데 잘못해서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너무 몰리다 보면 또 이 기존의 그 시중의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 대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원래 중앙은행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소매금융 서비스를 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그 대부분 다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들이 다시 이제 경제 내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소매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 이진수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 경쟁과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경쟁 부분, 이게 컴피티션이죠. 컴피티션은 뭐냐면은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 간의 시중은행 간의 어떤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CBDC 발행되면 은행들이 이제 자금 조달에 이제 에러를 겪을 거라고 이제 방금 얘기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떨어지면서 중앙은행은 다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금융시장 안정도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직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퇴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프라이버시도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보통 이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 비공개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남용을 이제 방치하는 결과가 될 테고 또 방치하기 싫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개인들 이제 소매금융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은 이제 CBDC를
그 중앙은행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그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뭐 진지한 질문이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그 뭐 소매 그 금융업체에 정보 공개하는 거나 중앙은행에 정보 공개하는 거나 뭐 정보 공개는 같은 방향이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겠고, 어찌됐건 우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디지털 이제 화폐 중에서도 이제 그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한 게 있긴 있죠. 이제 비트코인의 약점이라는 게 극심한 변동성, 또 범용성, 뭐 높은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보완하는 위험한 투자 자산이에요. 예, 그죠? 그걸 보완하는 디지털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페이스북에 코인을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그 한 코인당 뭐 1달러의 그 교환 비율을 정해놓고 놨다든지 아니면 그 일 하나의 그 단위당 다른 뭐 안전자산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 코인이죠. 그대로 스테이블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그 리브라. 지금은 이제 DM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는데 리브라가 대표적이고 또 테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하고 테더를 개발한 곳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한다면은 뭐 중앙은행하고 뭐 굉장히 경쟁 관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그 CBDC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한 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범용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통화 공급을 그 나름대로 그 단독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중앙은행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정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좀 견제한다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CBDC에 약간 선두주자로 좀 돼 있는데 그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중앙은행에 예치를 한 상태에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지금 그 모델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그 중국 인민은행의 모델을 좀 참조하면 좋겠다라는 또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 또 효율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대신 이제 전통적인 그 금융 시스템, 소매 금융들이 갖고 있던 뭐 대출 기능이라든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또 이 얘기는 그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얘기하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들은 뭐 그 전 세계 어느 방송에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방송은 너무 없는 것 것 같아요. 그죠? 예. BBC에서도 이런 건 못할 것 같아. BBC에서도, 그지? BBC에서도. BBC는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못 봤나? 근데 내 생각에는 BBC도 거기도 이제 뭐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동창 셋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건 없겠죠. 이코노미스트 기사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이렇게 기사 하나하나를 방송해 주는 거는 그런 건 없겠죠. 그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지금 제시하지 않나 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BBC 뭐 세계 어떤 공영방송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를 보면 유튜브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유튜브를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성 있는 또 영원성 있는 그런 매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오늘도 한번 가져보면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랑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드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뭔가 너무 몇 번 했는데 세계 경제 다 하는 것 같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 평생 공부한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질문, 더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질문 너무 답답하면 안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떤 답답함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답답함이 있고 계속 그 답답함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중독되는 답답함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깊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수행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어떤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짠단짠으로 가는 거죠. 답답했지만 조금 해결돼서 즐겁고 또 답답해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30년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주역이 되고 우리 공부를 시작한 청소년이나 또 젊은 분들은 분명히 저는 세계 경제계의 BTS 봉준호로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았다. 그래, 수고했다. 그래. 좀 재밌게 하자 앞으로. 뭐 재밌는 건 좋은데 이렇게 뭐 재밌는 건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게 주 테마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를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즐겁게 계속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원석이 원석이가 뭐 네가 방송인 애가